11번 보기는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가장 적절하게 묶은 것은? 유동성 선호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을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합니다. 케인즈는 화폐 보유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거래적 동기인데 이것은 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보고 수요하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수요하는 동기를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적 동기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기적 동기이고요. 이것은 앞의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거래적 동기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하게 되고요. 예비적 동기 같은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화폐를 더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기적 동기는 화폐를 재산의 축적 수단으로 보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재산의 축적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화폐와 채권을 예를 들었습니다. 즉 케인즈는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화폐와 채권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내에 재산의 총량이 그 경제 내에 존재하는 채권과 화폐의 합과 같고, 이것은 채권의 공급량과 화폐의 공급량을 더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수요하기 때문에, 즉 이 경제에는 자산이 채권과 화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 역시 채권과 화폐를 수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과 화폐의 공급량의 합과 채권과 화폐의 수요량의 합이 같게 되고, 채권의 공급과 채권의 수요를 묶고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를 묶으면 이와 같이 되고, 만약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채권 시장도 균형이 달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을 분석을 할 때 화폐 시장에서 분석을 하면서 균형 이자율을 산출을 하는데 동일한 결론을 채권 시장에서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에서 이자율이 도출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자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만기 수익률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융상품이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현재의 금융상품의 가격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 식을 보시면 우리가 채권의 가격을 PB라고 할 때 이 채권이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만기가 N기인 어떤 채권을 구입했다고 했을 때 1기부터 N기까지 그 채권이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라고 하고, 이것을 명목이자율 R로 현재 가치화 했을 때 이 결과가 현재의 채권 가격과 일치한다면 이때의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봤을 때 채권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을 의미하는 이자율의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와 채권을 두고 봤을 때 화폐는 이자율이 없는 자산이고 채권은 이자율이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케인즈가 상정한 경제에 화폐와 채권이라는 두 개의 자산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의미하는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화폐와 채권을 비교를 했을 때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폐 보유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의미하는 이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화폐를 보유하면 그만큼 화폐의 대체 자산인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함에 따른 만기 수익률만큼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가 명목이자율에 반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기에서 가와 나 부분을 보면 가는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 다라를 한번 보면, 한편 다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양을 의미하므로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가격을 우리는 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때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화폐의 양은 물가 수준을 의미하겠죠.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케인즈는 사람들이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화폐 보유량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보유한 화폐량을 실질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재화와 서비스의 양만큼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화폐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즉, 식으로 나타내면 이 실질 기준으로 나타낸 화폐 수요의 양변에 물가를 곱하면, 그렇게 되면 화폐 수요 함수가 실질 기준에서 명목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즉, 이처럼 명목 기준으로 화폐 수요 함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로 실질 화폐 수요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 국민소득과 명목이자율 앞에 이 계수들을 각각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이자율 탄력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계수들이 이 각각의 탄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탄력성의 값과 가까운 수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갑의 소득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100, 화재가 발생할 때 36이다.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0.5이고 갑의 효용함수가 루트 소득이라고 할 때 위험 프리미엄의 값은? 12번 문제는 기대효용 문제가 되겠고요. 위험 프리미엄을 묻고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 수익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대 수익과 확실성 등가를 순서대로 구한 다음 빼면 되겠죠.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곱해서 기대치를 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X를 소득이라고 정의를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화재가 발생할 때고, 발생할 확률이 0.5라고 했으니까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0.5가 되겠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을 X',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소득을 X2'이라고 하면 확률은 각각 0.5니까 0.5에다가 각각의 경우의 소득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기대소득은 68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확실성 등가를 구해야 되는데, 확실성 등가는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대효용을 구해야겠죠. 기대효용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얻는 효용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갑의 효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갑의 효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0.5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기대효용은 8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실성 등가는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이니까 기대효용 8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효용이 8이고 확실성 등가를 C2라고 하면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고, 따라서 확실성 등가는 64가 됩니다.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 수익 68에서 확실성 등가 64를 뺀 값이니까 4가 나오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소득,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득을 그렸고요. 그 다음 기대 수익 68을 표기를 했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소득이 가져다주는 효용의 높이를 6과 10으로 표현을 했고, 이 6과 10의 기대값을 기대효용 8로 표현을 했으며,
효용값이 팔의 높이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보면 64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확실성 등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인 4가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격 차별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번 문제는 가격 차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보기들을 한번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 독점 기업의 이윤은 단일 가격의 경우보다 증가한다. 단일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순수 독점이라고 하고요. 순수 독점의 상황보다 독점 기업의 이윤이 가격 차별을 했을 때 더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가격 차별의 대표적인 경우인 1급, 2급, 3급 가격 차별에서 순수 독점보다 이윤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완전한 가격 차별, 1급 가격 차별에 대해 묻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리을은 3차 가격 차별의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두 그룹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3차 가격 차별을 했을 때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는 그룹의 소비자 잉여가 단일 가격을 부과하는 상황에 비해서 낮아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독점과 여러 가지 가격 차별을 비교를 해보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1급 가격 차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하고요. 독점 기업이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보상 수요 곡선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상 수요 곡선은 소득 효과가 제로인 수요 곡선으로 대체 효과만 가지고 그린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후생을 계산을 할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 잉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상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 선상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만약 보통 수요 곡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A점과 B점에서 소비자의 효용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을 가지고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계산을 할 경우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증가한 효용만큼이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계산을 할 때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정확한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계산할 때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하면 1급 가격 차별에서는 각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독점 기업이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한 단위씩 분리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그리고 각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 수요 곡선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차츰 가격을 낮춰나가는 완벽한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은 이 C점까지 상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지금 이 핑크색 사다리꼴 모양만큼의 수요 곡선 아래 면적 모두를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을 뺀 것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되겠죠. 원래는 가격이 이 최종 단위의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정해지면 이 높이의 사각형만큼을 총 수입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1급 가격 차별 하에서는 모든 단위의 상품에 대해서 수요 곡선의 높이만큼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수입은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순수 독점과 1급 가격 차별의 독점 기업 이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배로 가파른 한계 수익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편의상 한계의 비용은 D 높이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 독점 같은 경우에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고 가격은 이 B 높이만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은 사각형 BCED만큼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런데 1급 가격 차별을 할 경우에는 독점 기업은 수요 곡선 높이만큼 모든 단위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한계 수익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F점까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독점 기업의 이윤은 삼각형 AFD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 독점과 비교했을 때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했을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급 가격 차별입니다. 2급 가격 차별은 판매할 상품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각 덩어리에 대해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역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매량을 일정 구간을 나눠서 Q0까지는 P0의 가격을 매기고 Q0에서 Q1까지는 P1의 가격을 매기고 Q1에서 Q2까지는 P2의 가격을 매겨서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Q2까지 가지게 되는 총 수입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핑크색 면적이 총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순수 독점과 2급 가격 차별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순수 독점부터 먼저 보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기울기가 2배인 한계 수익 곡선이 있고요.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H점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가격은 C점의 높이만큼 설정하게 돼서 순수 독점일 경우 이윤은 빨간색 사각형 BCHG만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급 가격 차별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판매할 상품을 2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Q0까지는 BC 높이만큼의 가격으로 팔고요. 그리고 Q0에서 Q1까지는 EF의 높이만큼, 즉 D의 높이만큼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판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은 사각형 BCHG에다가 사각형 EFIH만큼을 더한 부분이 돼서 역시 순수 독점보다 2급 가격 차별을 실시했을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이 더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급 가격 차별입니다. 3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를 특성이 다른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마다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급 가격 차별은 상품을 구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했는데 3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소비자들 간에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이 전제가 됩니다. 이때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각 소비자에게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해야 되냐면 먼저 독점 기업은 각 시장에 대해서 각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 같아지도록 상품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더 큰 한계 수입을 주는 시장으로 판매량을 더 많이 배분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A 시장의 한계 수입이 더 크다면 B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빼서 A 시장에 판매하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두 시장의 한계 수입이 일치해야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 수입을 일치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 이것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것이 되겠는데 A시장과 B시장이 그려져 있고요. 우리는 이 조건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A시장과 B시장의 한계 수익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평으로 합해서 한계 수입의 합계 곡선을 도출을 합니다. 그 다음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과 이렇게 합친 한계 수익 곡선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이게 바로 3급 가격 차별에서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되고 이렇게 생산한 산출량 QM을 A시장과 B시장으로 각각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시장과 B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에서
각 시장에 책정해야 되는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각 시장의 가격은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르소 로빈슨 공식에 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시장과 B시장의 한계 수익 곡선을 아모르소 로빈슨 공식으로 표현을 바꿔보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윤극대화 점에서 시장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을 구했을 때 이 관계에 의하면 A시장의 가격 탄력성이 B시장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고 하면 A시장의 가격이 B시장의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독점과 상극 가격 차별의 독점 기업의 이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수 독점의 이윤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급 가격 차별의 균형을 구할 때 각 시장의 한계 수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서 그것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순수 독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계 수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되고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이 수요 곡선에 따른 한계 수익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불연속한 한계 수익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순수 독점 하에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순수 독점 하에 균형 가격이 PM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장에서 PM의 가격으로 설정이 됐다고 했을 때 A시장과 B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얻는 이윤은 핑크색 사각형이 됩니다. 즉 A시장에서는 PMCFD가 되고요. B시장에서는 PMHKJ가 됩니다. 그 다음은 3급 가격 차별을 시행했을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3급 가격 차별의 균형은 각 시장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생산량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빨간색 MC 곡선이 각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 곡선과 만나는 점인 E점과 L점에서 각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요. 가격도 역시 수요 곡선의 높이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오른쪽에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각 시장의 한계 수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것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 Q스타가 결정이 되고, 이것을 각 시장에서 QA스타와 QB스타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일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을 보면 A시장에서는 파란색 사각형 PA, B, E, D의 면적이 이윤이 되고, B시장에서도 역시 파란색 사각형 PB, I, L, J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핑크색의 순수 독점화의 이윤과 파란색의 3급 가격 차별화에서의 이윤의 차이를 구해서 순수 독점에서 3급 가격 차별로 갔을 때 이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불분명하게 보이는데, 먼저 A시장부터 보면 순수 독점일 때의 한계 수입을 보면 이 다시의 높이만큼이죠. 그런데 B시장에서는 순수 독점화에서의 한계 수입의 높이는 L 다시가 됩니다. 그래서 A시장보다 B시장에서의 마지막 단위의 한계 수입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A시장의 판매량을 줄이고 B시장의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조절을 하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 독점에서 상급 가격 차별로 전략을 바꾸면 A시장의 판매량은 감소시키고 B시장의 판매량은 증가시킴에 따라서 A시장에서 줄어드는 한계 수입보다 B시장에서 늘어나는 한계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 독점보다 3급 가격 차별을 시행했을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로 돌아와서 기억에서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 독점 기업의 이윤은 단일 가격의 경우보다 증가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도 보면 완전한 가격차별, 1급 가격차별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잉여는 0이었죠.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 소비자의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을 모두 자신의 총 수입으로 가져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것이 소비자 잉여인데, 실제 지불한 가격이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같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디귿, 독점기업이 완전한 가격차별, 1급 가격차별을 행하는 경우 독점기업의 수요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은 일치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리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에서 보면 두 소비자 그룹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3차 가격 차별의 경우 두 그룹 중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는 소비자 그룹의 소비자 잉여는 단일 가격을 부과하는 상황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급 가격 차별을 볼 때 독점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 그래프를 봤었는데 소비자 잉여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 독점일 때에 비해서 3급 가격 차별로 갔을 때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는 것은 바로 이 A시장이었습니다. 순수 독점일 때는 PM의 높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3급 가격 차별이 됨에 따라서 PA만큼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소비량도 QAM에서 QA스타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소비자 잉여는 빨간색 삼각형에서 파란색 삼각형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 직면하게 되는 소비자 그룹은 소비자 잉여가 감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수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급 가격차별부터 살펴보면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 40으로 일정하고 고정 비용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1번과 2번 그룹이 있다고 할 때 수요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역수요 함수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독점기업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식을 설정을 해보면 1번 소비자 그룹에 대한 총수입, 2번 소비자 그룹에 대한 총수입에서 1번과 2번 소비자 그룹에 대해서 판매하는 양, 즉 생산하는 양의 한계 비용을 곱한 것이 총 비용이 되고요. 고정 비용이 없고 한계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 곱하기 생산량이 총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윤식을 생산량 Q1과 Q2의 반경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P1과 P2 자리에 역수요 함수를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 Q1과 Q2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해서 0으로 놓으면 1번 소비자 그룹에게는 10단위, 2번 소비자 그룹에는 30단위를 판매한 것이 이 독점 기업의 3급 가격 차별 이윤 극대화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생산량을 각 역수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각 시장에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면 1번 그룹 소비자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2번 소비자 그룹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각 소비자 그룹의 한계 수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MRT가 그려져 있고 이것과 한계 비용 곡선 40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생산량 40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40을 1번 소비자 그룹과 2번 소비자 그룹에 각각 10과 30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판매 가격은 1번 그룹에는 45, 2번 그룹에는 70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빨간색 삼각형 모양의 면적이 나옵니다. 즉 소비자가 최대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의미하는 시장 가격 아래의 면적을 빼면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소비자 그룹에서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5인 삼각형의 면적이고 2번 소비자 그룹에서는 밑변이 30, 높이가 30인 삼각형의 면적이 돼서 계산을 하면
각각 25와 450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3급 가격 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각 시장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모두 일치시키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이윤식을 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할 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식을 Q1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1번 소비자 그룹의 시장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윤식을 Q2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식은 2번 소비자 그룹의 시장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상급 가격 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모든 시장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동일한 생산 비용 조건과 수요 함수 조건을 가지고 순수 독점인 경우에 균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수 독점인 경우는 역시 이 조건은 동일하고요. 역수요 함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시장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1번 소비자 그룹과 2번 소비자 그룹이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두 소비자 그룹이 직면하는 가격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P1과 P2가 같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 수요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계 수입 곡선이 아니라 시장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50 이상인 구역에서는 2번 소비자 그룹만 소비를 하게 되고 1번 소비자 그룹은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50이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시장 가격이 100에서 50까지 내려올 때는 소비자 2번 그룹만 수요가 발생을 하고 가격이 50에 이르러서야 1번 소비자 그룹도 소비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꺾인 모양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수요 곡선에 맞는 한계 수익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파란색의 불연속한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점을 구하면 이 점이 되고 여기서 균형 거래량은 30이 되고 시장 가격은 70이 됩니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위에 나와 있고요. 즉 한계 비용이 1번 소비자 그룹이 배제되어 있는 구간에서 한계 수입과 만나게 되니까 소비에는 1번 소비자 그룹은 배제가 되고 2번 소비자 그룹만 소비에 참여해서 70의 가격에 대해 30만큼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이 빨간색 삼각형 면적이 돼서 밑변이 30이고 높이가 30인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450이 나옵니다.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의 경우와 순수 독점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먼저 전체 생산량을 보면 순수 독점하에서는 30가지만 생산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3급 가격 차별하에서는 총 40이 거래가 되죠. 즉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순수 독점하에서는 너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소비에 참여하지 못한 1그룹의 소비자들이 가격 차별을 통해 소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 독점하에서의 균형 가격이 가격 차별을 했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소비자 그룹의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한계 비용이 주어진 문제와 다르게 더 낮게 형성이 돼서 순수 독점에서의 시장 가격이 50보다 낮은 쪽에서 형성이 되거나 수요 함수가 다르게 주어지거나 즉 소비자 1그룹의 수요 함수가 더 높은 지불 용의를 갖는 수요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소비자 2의 수요 함수가 더 낮은 지불 용의가 있는 수요 함수가 되거나 조건의 구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 보기는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4번은 유동성 함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의 증가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화폐가 풀려도 경제 주체들이 모두 수요로 흡수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시장에 어떤 정상 이자율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면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폐 대신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채권을 예로 들었었죠.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면 현재 채권의 가격은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권과 같은 자산을 수요하기보다는 화폐를 보유하게 되고, 향후 이자율이 상승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화폐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준비를 하는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에서 투기적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ISLM 모형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N 곡선은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화폐 보유에 대한 비용이 아주 크다.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을 의미하죠. 화폐 보유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수중에 보유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명목이자율이죠. 명목이자율이 클수록 화폐를 보유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유동성 함정 상황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보유에 대한 비용은 아주 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아주 크게 변해야만 실제로 화폐 수요가 변화한다. 이자율이 조금만 변화해도 실제로 화폐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3번,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유효하다. ISLM 모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동성 함정에 있는 경제가 되겠고요. 최초 균형 A점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재정정책을 사용을 하면 재화시장의 균형식을 의미하는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균형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균형점 A는 그대로 변하지 않죠. LN 곡선이 우측 이동해도 IS 곡선과 LN 곡선이 만나는 대내 균형점은 그대로 A점이기 때문이죠. 즉,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유동성 함정에서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면 주어진 명목이자율 수준에서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죠. 이것을 실질이자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 되고, 보기에서 주어진 명목이자율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면 이 식에 의해서 실질이자율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14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개방경제 모형에서 한국 경제 내 재정적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을 가리킨다. 15번 문제는 소규모 개방 거시경제 대부자금 모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방경제 모형에서 한국 경제를 묻고 있으니까 소규모 개방 거시경제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정적자와 환율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으니까 대부자금 모형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방 거시경제 국민소득 균형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조세를 빼고 더해줘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 부분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민간 저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정부 저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투자와 순수출의 합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을 더한 것을 국민저축이라고 하고요. 투자를 좌변으로 옮기면 S-I는 순수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순해외 투자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저축이 국내 투자를 초과를 하면 초과분만큼 외국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생기고요. 외국은 그 돈으로 한국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게 순수출의 증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순수출이 대부자금 공급, 즉 국민저축에서 민간의 대부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부분을 해외에 대출을 해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순수출은 해외의 대부자금 수요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순해외 투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본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순자본 유출이라고도 합니다. 문제에서 한국 경제 내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저축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재정 적자죠. 즉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정부 저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자금 공급을 구성하는 정부 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에서 순자본 유출로 보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출제자는 민간 저축과 투자가 불변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저축이 감소하면 순수출이 감소하겠죠. 순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순해외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순자본 유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재정적자의 증가는 정부 저축의 감소를 의미하고, 정부 저축의 감소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자금의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보기를 찾아보면 4번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 공급이 감소하여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인데요. 지난 2년간 각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보기와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할 때 필립스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각국의 자연 실업률은 19년과 20년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는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자연 실업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표준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T기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마이너스 람다의 T기의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것을 곱한 것으로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람다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인 장기 필립스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 필립스 곡선식에서 자연 실업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율이 같다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연 실업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람다를 구해 보겠는데, 람다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죠. 문제에서 19년과 20년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주어졌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실업률 변화분 분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 되겠죠. 그러면 표에서 실업률이 2%포인트 변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4%포인트 변화하니까 2분의 4 해서 람다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방향이 반대죠. 실업률은 감소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증가했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음수가 되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람다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보기에서 주어진 19년과 20년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가지고 자연 실업률을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는 이 조건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도 세 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1번의 경우를 가정하고 출제를 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면 출제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필립스 곡선식에서 람다에 2를 대입하고 파이 t의 익스펙테이션을 0으로 두면 이와 같은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각각 19년과 20년의 수치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대입을 해서 자연 실업률을 구하면 1번의 식은 19년의 수치를 대입한 것이고요. 2번은 20년의 수치를 대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을 정리하면 각각 자연 실업률은 동일하게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에서 답이 3번으로 가답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상수인 알파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알파로 계속 일정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필립스 곡선식은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러면 각각 19년의 수치와 20년의 수치를 넣어서 3번식과 4번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알파와 un인데, 지금 3번식과 4번식을 보면 상수들 3번에서는 마이너스 20이고 4번에서는 마이너스 16인데, 이것을 좌변으로 넘기면 둘 다 25가 됩니다. 즉 3번식과 4번식은 동일한 식이 되고, 그렇다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식은 하나의 식이 돼서 un은 알파의 값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실험률 값은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부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16번 문제는 모든 보기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그 전기의 인플레이션율과 같게 설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태적 기대인데, 물론 19년 이전에 18년이 있을 것이고 계속 과거에 데이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19년부터 주어졌으니까 19년을 기준으로 두고 필립스 곡선을 구해 보겠습니다. t기를 2020년, t-1기를 2019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2020년에 필립스 곡선식을 세웠다고 할 때 이와 같이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t-1기의 인플레이션율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 식에다 2020년의 수치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9%,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기의 인플레이션율이니까 19년의 인플레이션율인 5%를 대입을 하고요. 람다가 2였고, 그리고 2020년의 실업률은 8%였고요. 마이너스 자연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자연 실업률은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할 때 각국의 자연 실업률을 주어진 이 수치를 가지고 도출을 해봤는데, 가답안은 3번으로 답이 되어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고 해석을 했을 경우에만 3번이 답이 되고, 이렇게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일 때는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17번 세고전학파의 주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번 문제는 세고전학파의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고전학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한 시장 청산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전학파 계열의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기 때문에 가격 기구에 대해서 신축성을 가정을 합니다. 동태적으로 일반 균형을 달성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고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균형 경기변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 기대를 가정을 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미시경제학 기초에 근거한 가계와 기업의 동태적 효용 및 이윤 극대화를 가정을 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항상 최적화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정에서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 생산량 수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리에 의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견된 정책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단기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하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불완전하지 않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취득해서 행동에 반영을 하면 완전 고용 상태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쇠고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균형 경기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에 입각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맞는 이야기죠. 2번 쇠고전학파의 접근 방법은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총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고전학파의 견해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겠죠. 보통은 통화정책을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는데, 예상된 정책은 단기에도 효과가 없고 예상치 못한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균형 생산량은 자연 생산량 수준으로 다시 유지를 하고 물가만 변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예상된 총수요 확장 정책은 단기적으로도 물가만 상승시킬 뿐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정책 무력성의 명제를 제시했다. 예상된 정책은 장단기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책 무력성 정리였죠. 맞는 이야기고요. 4번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도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1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와 간의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하자 우리나라 물가가 3%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가 1% 상승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번 문제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매력 평가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물가가 명목환율 곱하기 미국의 물가와 같다는 식이죠. 물론 이 명목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고요. 환율 결정 이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물가의 상승률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보기에서 환율의 상승률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아닌 절대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을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변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변의 자연대수 로그를 취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와 같이 변화율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우리나라 물가 3% 상승이니까 여기에 3% 그리고 미국 물가는 1% 상승,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을 구하면 2%가 되고 이것은 원달러 환율을 의미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2%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와에 비해서 2% 절하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를 찾아보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갑과 을은 하루에 8시간을 X제와 Y제의 생산에 투입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X제와 Y제의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은 갑의 경우 2X 더하기 Y는 16, 을의 경우 X 더하기 2Y는 16이다.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9번은 리카도 비교 우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갑과 을 주어져 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갑은 을보다 X제와 Y제 모두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하루 8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X제와 Y제의 조합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X제와 Y제를 갑과 을 각각 구해보면 갑 같은 경우에 Y가 0일 때 X는 8이 되고 X가 0일 때 Y는 16이 돼서 하루 동안에 X제만 만들 경우에는 8단위, Y제만 만들 때는 16단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을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X제 16개, Y제 8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우위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X제는 을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고 Y제는 갑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렸고요. 2번 X제와 Y제를 각각 240개씩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갑이 을보다 더 짧다. 지금 1번에서 갑과 을이 X제와 Y제에 있어서 서로 하나씩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옆에처럼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 보기는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1번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최대 양을 구했기 때문에 240을 그 양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 같은 경우에는 값은 30일이 걸리는데 을은 15일이 걸리고요. y제는 반대로 값이 15일, 을이 30일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전문화를 하여 x제와 y제를 1대1로 교환하면 값과 을 모두 이득을 본다.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교의가 있는 재화에 생산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x제와 y제에 있어서 값과 을이 어떻게 비교의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x, y 평면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진다고 할 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우리는 한계 생산 변환율 또는 한계 생산 전환율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줄여서 한계 전환율이라고 하고요. MRT라고 표현을 합니다. 값 같은 경우에 구해보면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하면 되고 그냥 이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2가 나오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 한계 생산 전환율이 의미하는 것은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수량을 의미합니다. 즉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값보다 을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x제에 있어서 비교우위는 을이 가지고 있고 반대로 값은 y제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전문화를 하게 되면 값은 y제만 생산하게 되고 을은 x제만 생산하게 되는데 1번에서 구했지만 값은 y제 16개, 을은 x제 16개를 생산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x제와 y제를 1대1로 교환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은 y제를 한 단위 주고 을에게서 x제를 한 단위 받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값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값이 x제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한 y제 수량은 2개였습니다. 즉 x제를 한 단위 구하기 위해서는 y제를 2개를 포기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y제를 한 단위만 주고도 x제를 한 단위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값은 무역에서 y제 한 단위만큼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을은 x제만 16단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을이 y제를 한 단위 생산을 하려면 x제를 2단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한계 전환율의 역수로 생각하면 되죠. 얘가 x제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 수량이었으니까 얘의 역수는 y제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x제 수량이죠. 그래서 x제를 2단위 원래 포기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x제를 한 단위만 포기하고도 y제를 한 단위 얻을 수 있으니까 을은 무역에서 x제 한 단위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값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비교우위가 x제에 있어서 값이 같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MRT를 구해보면 되죠.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해서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3분의 2가 되고요. 이 수치를 을의 한계 전환율과 비교를 해보면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산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제 생산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을이 갖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값이 갖게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따라서 19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파전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파전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파전 시장은 경쟁적이며 김치전은 파전의 대체제이다. 20번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파전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파전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파전 가격이 하락하려면 최초 균형을 E0라고 할 때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해야 됩니다. 주어진 조건으로는 대체제인 김치전 가격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파전의 재료가 되는 파 가격의 상승 하락을 묻고 있습니다. 수요량은 기본적으로 그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일반적으로 기편제가 아닌 이상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해서 가격 수요량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다른 요인으로는 연관제 가격이 있겠습니다. 연관제는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파전의 대체제인 김치전을 예를 들고 있죠. 만약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재화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재화의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즉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는데 이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의 가격 상승은 이 재화의 수요량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화와 같이 보완해서 사용하는 재화가 상승을 하면 이 보완제의 수요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같이 보완제 관계에 있는 이 재화의 수요도 하락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대체제인 김치전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때 파전의 수요가 변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파전 가격이 하락하려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니까 대체제인 김치전 가격이 하락해야 파전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김치전 가격의 하락을 나타내는 1번과 2번이 일단 선택이 되고요. 기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소득이 있겠고요. 이것은 이 재화의 성질이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열등제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늘면 아무래도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공급 함수를 보겠습니다. 공급 역시 그 재화의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재화의 가격이 공급에 영향을 주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생산요소 가격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W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률이 되겠고요. V는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생산기술 등이 있고요.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공급량은 늘리게 되겠죠. 투입 요소를 동일하게 투입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문제에서는 파전의 원료인 파 가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것은 파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을 의미하죠. 그런데 파전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되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져야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파 가격이 하락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